예,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질문 달아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김민구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좀 중요한 이슈는 이제 달러와 약세와 유로와 강세,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달러와 약세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은 자산군은 이제 커머디티, 원자재와 특히 금은, 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손수 이제 차트도 그래서 베타 상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히려 또 이제 달러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아무래도 돈을 찍는 곳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FOMC와 뭐 연준의 생각이나 움직임,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달러화에 저희가 그 약세가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다면 결국 이제 3분기 미국 경기를 봐야 하는데, 뭐 GDP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조금 불안한 면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 그 댓글 중에서 강판님께서는 뭐 상무님이 이제 달러와 뭐 유로와 뭐 이제 엔화까지도 가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예전에도 이제 뭐 대중 수출도 높았고, 또한 최근엔 또 이제 한한령도 풀린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상관관계가 좀 높아지려 하는데, 그러면 이 위안화와 또 이 원화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향후 또 위안화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한국 원화가 글로벌 달러화,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를 따라가지 않고 중국 위안화를 따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그래요. 분석하다 보면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면, 그전에는 사실 엔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엔 환율 얼마 이런 이야기를 맨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위안화하고 지금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엔화하고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딱 그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와서 브릭스 하면서 중국이 급성장할 때부터 미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줄어들고, 특히 수출로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25%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중국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홍콩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 될 건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뭐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수출입을 통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 주식 매수와 같은 금융 거래를 통한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이 수출입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좀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의 돈의 움직임이 환율을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 좀 있는데, 뭐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만 환율을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근데 중국하고의 교역 관계가 강해지면서 이쪽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바스켓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이 기준점 안에 한국 원화도 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엮여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딱 무슨 이유로 서로 간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관계 또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서로 간에 엮여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연동이 되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된,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된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한국의 코스피가 중국 주식시장을 따라다니지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과 중국을 약간 섞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외환시장은 이게 2010년 이후로는 미국에 대한 달러와 글로벌 달러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데, 이유는 우리가 수출입 관계가 중국하고 훨씬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추가 또 질문해 주신 건 이제 퐁당퐁당님이신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달러와 약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관점에 좀 이제 액션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달러화 인덱스가 현재 뭐 93, 94, 그다음에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뭐 주식시장이나 커머디티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좀 한계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좀 조정이나 어떤 투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 주셨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 알래스킴 같은 님께서는 이제 성우님의 영상을 보고 또 최근에 또 이제 관심도 높아져서 미국이나 글로벌 주식을 좀 매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면 또 너무 고점이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오면 그러는 게 좀 안전하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액션 관련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짓지만 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달러와 뭐 금융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도가 한계일 거야 생각했는데 넘어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좀 강하다. 이거는 미 연준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그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달러가 넘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움직임 그리고 유럽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서 이 경제 성장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2분기에는 얘들이 좀 낮았지만 미국은 이 경기 부양책 썼던 게 7월에 끝나고 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쓰긴 해야 되는데 지금 갈등이 공화당 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좀 크다.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도 않다. 이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시 봉쇄가 좀 빨리 올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유럽보다 미국에서. 그렇죠. 유럽보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어쨌든 뭐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또 이제 저쪽에 유럽이 감당하지 못하고 유럽의 주가가 훅 하고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지난주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또 가다 보면 그러면 또 달러 약세가 93, 92.5까지 갔다가 93.5로 탁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유럽의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달러 약세가 또 시작이 돼봐요. 또 내려갔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 유럽 주가 또 떨어지면 또 돌아가겠죠. 근데 이게 뭐 하다가 더 내려갔는데도 유럽 주가가 또 다른 이유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달러 약세는 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금융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미리 어떤 선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해보다가 안 되면 달러 약세는 불가능하겠구나라고 강세로 갈 것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약세는 끝났고 주가는 뭐 이제 올라가는 거 끝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사실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가령 제가 뭐 통계적으로 그냥 그 일변수 선형 괴기 분석이라는 걸 해서 보면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힘이 주가를 설명하는 힘이 100인데 달러화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은 R 스퀘어 같은 걸 따져보면 3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다른 요인에 설명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만 갖고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갈 거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 이걸 언제 사면 좋겠느냐, 떨어지고 나면 사면 좋겠느냐, 지금 사는 게 더 낫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이게 주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면 분할해서 매수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처음 진입할 때 내가 진입 시점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너무 좋은 황금의 진입 시점을 찾다가 많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마지막에 제일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 성공하는 것보다 처음 진입은 그냥 좀 스무스하게 진입을 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뭐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잘 잡을 수 없을까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만 더 갈지도 모르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걸 분할해서 가령 뭐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분할해서 사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기 진입은 너무 신경을 이제 곤두세워서 하시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이걸 내가 몇 번에 나누어서 들어갈 것인가 또는 지금 뭐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3,3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그럼 내가 3,300포인트에서 3분의 1 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 3,500 넘어가면 그때 사거나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든가 이렇게 해서 초기 진입 시점은 가급적이면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저도 이제 그때 제가 물타기와 분할 매수 했는데 제 지인분들도 그 동영상을 보고 야, 난 여전히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성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계획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1차적으로 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할 매수인 것 같고 물타기는 그냥 이제 뭐 어떻게든 간 돈을 대출해 본다든지 어떻게든 그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어떤 그런 행위는 똑같을 수 있어도 그 내면의 어떤 동기는 다른 것이 물타기와 분할 매수 다른 게 아니겠냐라고 말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막 한 번에 내 잡아서 한 번에 로또처럼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좀 뭐 경험 측면에서는 지금은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달러화와 커머디티 영상에서 추가로 이제 달려주신 댓글 중에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오면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어떤 그런 명제가 뭐 일반 투자자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그런 투자자분들이 보면 그 유동성이 많아도 그런 돈들은 결국은 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이제 그렇게 가게 돼서 자기가 보기에는 실물 경기로 이게 안 내려오고 있다. 실물 경제로.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풀리지만 실물 경제 안 오면 결국은 그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메커니즘이 좀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지 그리고 뭐 향후에 정말로 유로에서도 돈을 풀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요즘 글로벌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온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많은데 정말로 올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아니 사람들이 뭐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는 게 아닌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이런 수요가 없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핫 이슈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하는 걸 보니까 누가 봐도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다르지 않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거 저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가가 계속 너무 낮으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물가를 정상화 수준까지 보통 정상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2% 내지 3%씩 매년 올라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 이까지는 끌어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가능하긴 할까라고 그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금이나 이런 기금속과 은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온다. 가장 초기에 반응하는 게 이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온다? 물건 값이 진짜 올라가고 있으면 물건 사죠. 근데 물건 값이 아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징후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는 돈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공급이 없는 기금속을 사야 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 거 보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배팅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과연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한 영역인데 이게 웬만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올 겁니다. 사람들이 수요가 없어서. 근데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경로가 뭐 아까 말씀드린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공급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 교란 요인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지기 시작하면 해외에서 싸게 사오던 물건을 국내에서 비싸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70년대 자원민족주의 같은 게 또다시 일어나게 되면 안 팔아, 이거 안 팔아.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아야지. 그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고무 이게 굉장히 핫이셨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컴퓨터 한 대 만들면 D램 메모리 몇 개 들어가는데 얘기하는데 자동차 한 대 만들면 타이어 4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고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우리 고무 수출 제한할 거야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인조 고무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이게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제한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단합해 가지고 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커머더티 가격들이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업의 비용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올려요. 그러면 저쪽에서 물건값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원래 이거랑 가격은 1대2였는데 지금 저거 올라갔네. 지금은 1대1이네. 나도 올려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세 번째 이거죠.
원래 가격 체계가 이거였는데 제가 올라갔어요. 그럼 나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봐왔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게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 뭐 수요도 있습니다.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핵심적인 것들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저 아파트는 가격이 나랑 이 아파트랑 이거였는데 이게 올라갔어. 그럼 나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격도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게 뭐 악순환이든 뭐 순환인데 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가가 저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게 올라가요. 그럼 또 이것도 아니 나도 올라갑니다. 이게 돌고 돌아버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70년대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상당히 이게 2, 3%에서 안 멈추고 더 올라가서 그것도 지속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중앙은행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돈줄 조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안 그럴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같은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 이거는 좀 방치해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은 가급적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도록 냅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는데 돈을 워낙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바닥에 기름은 흥건해요. 바닥에 기름은 흥건한데 그렇다고 불나는 건 아니죠. 어딘가에서 이제 스파크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불꽃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많이 불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다들 합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모멘텀이 뭐가 될지는 우린 몰라요. 옛날에 70년대는 중동 전쟁이 그게 됐었고 앞으로 그건 모릅니다만 이거는 뭔 일이 생기면 공급의 교란 요인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물가 체계에 대한 상대 가격 체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촉발이 되기만 시작하면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인플레이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